열흘 뒤로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 과연 이번 세기의 담판에서는 비핵화 방안과 체제 보장과 관련해 어디까지 합의될 수가 있을까요? 밀착 정상회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장영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참 그 빅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그리고 워싱턴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이 부분들을 아무래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 득과 실 성과들이 양측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의 방문으로 어떤 것들을 좀 얻었다. 가장 큰 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뉴욕에서 계속해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이제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썬킴, 랜디 슈라이버 또 그런 일행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판문점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뉴욕이나 이제 판문점 쪽에서 어느 정도 실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의견을 좁혔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그 CVID, 미국이 주장하는 CVID, 지금 CVID 결국은 이제 그 사찰단 들어가서 신고받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불능 폐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빼내겠다는 거거든요. 약간 좀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런지 CVID 부분에서 결국은 그 사찰 부분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검증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이 부분을 미국이 요구하는 이 CVID라는 것을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하겠느냐, 제가 보기엔 요것이 첫 번째였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폼페이오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도 나왔던 그러한 부분, 즉 북한에 대해서 번영을 체제 보장과 경제 번영, 경제적인 부분과 체제 보장, 안전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북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북한하고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바꾸느냐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평양에서 날라와서 뉴욕으로 날라와서 실무진의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D.C.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친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반응 같은 걸 보면 일부분, 즉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비핵화의 그 방법론적인 부분, 계속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별 비핵화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 완전한 합의에는 이끌어지지 못했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서 얻은 가장 큰 이득은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만든 것,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그러한 이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드렸고 실적 볼 수가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그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 라인 어떤 핵심 인물이었던 펜스 부통령이나 백악관 국가안보회 사령탑인 볼턴 보좌관이 보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좀 이 라인업의 좀 변화들, 여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예, 일단 지금 보이지 않았던 두 사람,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그리고 볼턴 보좌관이 라인업에서 배제된 것이냐? 네. 일단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네. 일단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맞이하는 행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접견과 면담, 이 과정에서만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취소를 발표하고 난 뒤에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미국 쪽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접견 과정에 펜스 부통령이나 아니면 볼턴 보좌관이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화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북한에서 북한의 반발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첫 번째 담화,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이어지는 담화. 이 담화의 대상이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었고 이 두 사람이 리비아식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비핵화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리비아처럼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히 반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번 면담 과정에서 그리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접견 과정에서 두 사람을 참여시키기보다는 일단 배제함으로써 북미 간의 관계 그리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그 체제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교적 굿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장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좀 감지가 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회담을 하면서 혹시라도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변수가 된다기보다는 결국은 지금 이 북미 간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를 비핵화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북한이 얼마만큼의 뭐 핵무기라든가 아니면 핵시설을 폐기 내지는 반출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쪽 축에 예. 나머지 한쪽 축에는 북한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또 한쪽 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북미가 회담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체제 보장 그리고 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조금은 아픈 소리를 했었던 펜스 부통령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이번 회동에서의 불참이라는 것은 네.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성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대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challenge. Make no mistake about it, there remains a great deal of work to do. And we made progress here as well as at the same time made progress in the other venues the conversations were taking plac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has also made it clear that if Kim Jong-un denuclearizes, there is a brighter path for North Korea. We envision a strong, connected, and secure, prosperous North Korea that maintains its cultural heritage, but is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앞서서 두 차례나 평양을 방문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어떤 대화의 간극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번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워낙 또 중요한 지금 길목에서 만났던 두 사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지금 얘기들 기자회견 내용 보면 글쎄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 북한이 요구한 어떤 체제 보장 카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고 그리고 세계와 연결되고 그리고 경제 번영이 되고 안전한 그러한 북한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보장 카드, 경제 지원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CVID를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북한 측과
북한 측과 미국 측이 CVID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안 나왔고 네. 미국의 입장은 계속해서 CVID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VID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북미 간에 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비아식이라고 하면 그 지금까지 언론이 많이 보도한 거는 선비핵화 후보상을 얘기를 하는데 네. 리비아에 있는 당시 이제 볼튼이 리비아와 그 담판을 벌인 담당자였는데 볼튼이 얘기하는 리비아식 자기가 직접 담당했던 리비아식 핵폐기라는 것은 그거 다 빼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네. 당시에도 다 빼내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 즉 물론 그 베리피케이션 검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북미 간에 상당히 이슈가 되겠지만 결국 이거를 신고한 부분 이거를 북한 내부에서 단계별을 거쳐서 불능하고 핵폐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몽땅 다 빼겠다. 뭐 1차적으로는 뭐 20개 핵탄두 빼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국 간에는 좀 그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여전히 그 러시아 외무부 장관 만났을 때도 단계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괄이냐 단계별이냐 이거를 어떻게 믹스를 하느냐 이 부분도 아직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에 그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사이에서 뭐 나머지는 이제 대충 좁혀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 합의에 이끌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친석 카드를 뽑아들고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그러한 전략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일괄이냐 아니면 단계별이냐라는 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괄을 줄곧 주장을 했던 거고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라는 입장들을 견지해 왔고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단계별 보상을 얘기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측에서 서로 어떤 양보할 수 없는 카드로 내밀었던 대표적인 그 두 개의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합의가 잘 안 됐다. 사실 이거 반반씩 무슨 뭐 우리가 치킨 시켜 먹듯이 반반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타협점을 찾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상회담이 한 9일, 10일 그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미국 간의 합의를 못 이뤘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뭐 당장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정상회담 안 열린다는 그러한 의견이 한 20%는 아직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 즉 미국 간에 계속해서 첨예하게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까지 열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는 결국은 뭐 아무것도 그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력을 강하게 피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접 만나고 싶다. 비핵화에 대한 의견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밑에 실무진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니 직접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비핵화 이후에 어떤 그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견이 아마 피력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북한에서 그 풍계리의 그 갱도를 폭파하는 영상들 모습들을 다 봤는데 그렇다면 비핵화를 한다는 게 북한이 지금까지 앞으로 어떤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풍계리 폭파를 통해서 좀 보여줬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핵무기들 그리고 또 ICBM 그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를 과연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이냐 이 얘기도 사실 이 부분도 앞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완전하게 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당장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든가 이 미사일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과 장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언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리고 불능화를 시키든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서 폐기의 단계에 이르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과제로 남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북미가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 이해를 만족시킬 해법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하고 하나는 단계적이라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이야기는 북한 매체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선중앙TV가 이 사실을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방법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미국 쪽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단계적이라는 이야기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계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단계적인 조율, 그리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뭔가 새로운 방법, 이 두 가지를 믹스시킨 혼합한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서 봤는 대목이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았던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단어를 7, 8차례 정도 거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올인원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떤 과정,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TV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이고 물리적으로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단계적인 과정을 어떻게 단시일 내에 하는 것이 어떻게 단시일 내에 달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단계를 최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 단계 속에서 북한의 어떤 것들을 보상해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아마도 지금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어떤 시간표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친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spend. I think South Korea will do it. I think China, frankly, China will help out. I think that Japan will help out. Look, we're very far away. We are very far away. Those places are very close. It's their neighborhood. We're 6,000 miles away. So I've already told South Korea, I said, you're going to have to get ready, and Japan also. 네, 북한의 경제적인 보상,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멀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중일이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이 단순한 화법에 참 고도의 노림수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트럼프가 역시 그 사업가 출신이다, 기업가 출신이다라는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인터뷰인 것 같은데, 뭐 근데 솔직히 트럼프가 대북 경제 지원 해주겠다, 번영시켜주겠다, 한국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했지만 그거 트럼프가 돈 내리라고 기대했던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대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던 거는 뭐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투자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북한의 그 초기 개혁 개방 단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미국 민간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겠느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네. 트럼프 정부가 그거를 안 할 것이라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기대를 했었고, 그럼 결국은 중국, 일본, 오늘 나온 얘기가 중국, 일본, 한국 정부인데 결국 한국 정부가 거의 제가 보기엔 한 70%, 80% 낼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한 20% 낼 것 같고, 중국이 얼마나 낼지 모르겠어요. 만약 중국을 추후에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중국의 좀 비중을 좀 안겨줘야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경제 원조를 상당히 해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엔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그 뭐 포용이랄까요,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94년도 이후에도 뭐 거기 리액터를 폐기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일본도 어느 정도 냈죠. 한 20% 내고 반 이상을 저희 한국 정부가 냈고 뭐 그런 경험을 보면 아마 이번에도 뭐 거의 경제적인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주요 창구가 이제 결국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도 대남 관계, 한국과 북한과의 남북 관계를 결코 놓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기자, 과거에 뭐 경수로 지원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육자회담 과정에서 에너지를 지원했던 부분도 그렇고 보면 그때도 이랬습니까? 어떻게 뭐 미국이 주도적인 협상에서 키는 쥐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또 주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나 94년에 북미가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를 지어주는 과정에서도 비용의 70%를 우리가 대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대고 20여 %를 일본 정부가 대고 그리고 EU나 미국 등 나머지 나라가 뭐 채 10%도 안 되는 비용을 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그러한 방식, 그러니까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안 내겠다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북한에 대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제 보장 조치로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라든가 아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된다면 어쨌든 간에 북한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보면 중국이나 한국 아니면 일본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무엇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의 뉘앙스가 조금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미국 주민들의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경제적 비용도 들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대내용 메시지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상 방식에 있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갈피를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독려하는 차원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뭔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주를 이룰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과연 미국 정부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댈지 생각보다 정부 자체의 역할은 좀 최소화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결국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럽연합 그리고 이제 지금 북중 관계 속에서 이제 결국에 중국이 북한 경제 개혁 개방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중국의 역할, 뭐 한국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그런 국가들을 통한 어떤 일종의 컨소시엄을 좀 구성하지 않을까 싶고 컨소시엄을 미국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좀 이니셔티브를 잡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뭐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재정을 뭐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성격의 대북 투자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기업체들도 초기 단계부터 거기 가서 리스크를 다 감안하면서 대북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민간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의 어떤 정부 주도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좀 된 다음에 아마 그 미국의 민간 기업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주 뭐 대담하면서 한 번은 꼭 다루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의 역할론입니다.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중국의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역시 빼놓지 않고 중국의 역할론을 스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번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큰 대형 이벤트에서 좀 배제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걸 보면 오늘은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브로프 장관이 이번에 그러니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앞서서는 특히나 이제 대련을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대련을 갔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가 갑자기 또 중국이 또 뭐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국가들 특히나 이 그 강대국들 러시아나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평가하기가 참 굉장히 애매한 나만 바라봅니까? 좀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자신들과 비교적 관계가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핵화를 결심을 하고 실천에 들어가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제 핵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뭔가 외부로부터의 뭐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북한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등과 그 과거와 같은 동맹의 관계로 갈 수 있겠는가? 뭐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다만 이제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 뭐 이런 정도를 유지하면서 특히나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북한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이 됐을 때 국제사회의 지원보다는 다른 외국과의 경제적 협력 이런 관계들을 중시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해줘야 되는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다지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북미 회담을 앞둔 북미가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에 남북 관계는 상당히 훈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뭐 아주 다양한 그 고위급 회담 의제들이 다뤄지고 추후에 있을 그 다양한 회담들이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 게임 준비를 위한 그런 회담 일정도 정해지고 뭐 다양한 일정들이 정해졌는데 이번에 그 북한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결국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가 또 거론이 됐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북한이 언급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국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의회에서는 특히 그런 의견이 많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송환 문제, 이 문제를 이번에 제네바의 인권 협약 미팅에서 결국은 이 의제를 꺼내면서 결국은 국제적인 외교의 하나의 중요한 어젠다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북한이.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것이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뭐 한국에 대한 메시지, 미국에 대한 메시지 같이 이제 메시지 성격을 띈다고 보는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자국의 어떤 주장이 정당하다는 그러한 것을 계속 펼치면서 결국 추후에 있을 그 의제 문제,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의제 문제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서의 이 그 인권 문제 그리고 결국 한국에 대한 계속 이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북한은 계속하고 있다. 하나의 어떤 정상적인 국가로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 탈북 종업원 그 송환 요구가 어떤 이런
일종의 이 일련의 그 대화 기류를 좀 발목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나서 조명균 장관이 조금 얼버무리는 투로 이야기는 했지만 북한이 정색하고 이 탈북 여조공원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네. 6명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했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는 방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북쪽에서 만약에 6명을 송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네. 쪽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탈북 여종업원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반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 몇 명을 만나고 이들이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음을 추론케 하는 대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뭔가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 유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북한은 6명을 만약에 송환하고 난 뒤에 우리는 지금 이 기획 탈북 의혹을 낳고 있는 여종업 문제들이 남아 있을 때 과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가게 될 것인가. 자칫 우리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 문제를 지금 유엔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의 기구가 탈북 여종업원들과 직접 만나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네. 본인들의 자유의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어떻게 본인들의 신변을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종의 뭐 정당성 확보를 위한 좀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참 몇 달 동안 뭐 정말 많은 굴곡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을 저희가 볼 일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오늘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걸 100% 신뢰를 못해요, 아직까지 저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북미 간의 간극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합의점에 이끌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일상적인 아주 그 상투적인 정상회담에 비해서 실제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채워야 될 과로가 많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로가 많은 상황에서 과연 뭐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가만히 있겠느냐. 네. 미국 내 이러한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을 할 겁니다. 이 상태로 정상회담 못 간다. 이 상태로 가서 북한이 주장하는 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으면 거기에서 발을 빼고 나와야 되는데 과연 정상회담 개최까지 가서 발을 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상당히 트럼프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이건 데미지가 큰 거거든요. 국제사회 신뢰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신뢰는 어쨌든 뭐 정상회담 가서 몇 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긴 가지만 이거 합의 못 할 수 있다고 일부러 약간 좀 뿌려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갔는데 합의를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국내적으로 오르막길에 있던 그 지지율이 상당히 꺾일 수 있는 그런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지금 기대보다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국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클 것이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좀 불안전하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의 어떤 입김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결국 그 3자 종전선언에서 빠질 경우에 어떤 외교적인 카드를 들고 여기에 또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고 어느 정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좀 말을 맞춰놓고 중국을 끼는 게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상당히 쉬운 루트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남북 미중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와서 평화협정 얘기 시작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한 1년 갈 겁니다. 우선 중국은 뭐 주한미군 철수부터 주장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중국의 역할, 중국을 상당히 한반도 문제에 소프트 랜딩 시키고 잘 참여를 시키면서도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외교적으로 중국을 잘 다룰 것인가 이것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장용훈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